네, 간밤 미국 증시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 품목 관련 관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정리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도 즉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전해졌던 주요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시장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보시죠. 3대 지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의 자동차 품목에 매기는 이 고율 관세 관련 뉴스를 소화하면서 소폭의 하락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7,800선에서 마감하면서 0.5% 약세 보였고요. S&P 500과 다우는 0.3%가량의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단에서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테슬라가 장중에 6%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는 0.4%대까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의 생산을 거의 100%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율 관세 뉴스 관련해서 상대적인 수혜주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M7 주가는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관세 관련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있었던 이 고율 관세 이슈를 소화하는 흐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계속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자동차 관련 25%의 고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줄일 의향이 있다라고요. 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에 매각 작업을 하고 있는데 틱톡을 미국 내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세를 좀 조정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이 관세를 계속 외교나 무역의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런 코멘트에서 보였죠. 반대로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계속 나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대응을 할 시에는 훨씬 더 큰 관세로 보복할 수 있다고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우방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계속 외교적인 카드로 관세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걸 드러낸 트럼프 불확실성은 어쨌든 4월 2일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경제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면서 물가 지수가 함께 나왔는데요. 4분기 PC 가격 지수는 4%가 나왔습니다. 지난 잠정치 4.2% 대비해서 소폭 낮아진 수치로 확정이 나왔죠. 그리고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2.6%입니다. 마찬가지 잠정치보다는 소폭 낮게 나오면서 물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발표된 PCE 같은 경우에는 GDP가 발표되면서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수치이고 또 오늘 밤에 발표될 2월 PCE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2월 PCE도 발표가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DP 발표도 성장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2.4%가량으로 견조하게 나왔다는 분석 제기가 되고 있고요. 같은 날 고용 수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2만 5천 건보다 살짝 줄어든 수치가 나왔어요. 소폭 하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부합한 예상치에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고용은 수년째 20만 건에서 25만 건 사이의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도지의 이 감원 인원은 이 수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4월에 발표되는 3월 수치에서 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주시해야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DP 같은 경우에는 2.4% 나왔고요. 예상보다 성장세가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계속해서는 S&P 500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주식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전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단연코 수혜주다, 위너다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고요. 장중에 6% 넘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날 장 막판에는 0.4%의 소폭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오토 메이커단에 있는 GM과 포드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연출됐는데요. 특히 해외 생산 비중이
비중이 높은 GM이 7% 넘는 폭락 나왔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의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M7 기업들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아마존이 보합권 마감했고 구글이 2%가량의 상승, 애플은 1%가량의 플러스권 종가 기록했고요. 반도체단은 일제히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빅테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0.4%로 상승폭은 줄이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완성자동차 업계 가운데서는 단언코 위너다라는 월가 전망이 잇따라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자동차를 유지 보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신차 구매보다는 기존 자동차에 대한 유지 보수 수요가 부각이 되면서 함께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대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어 위브의 IPO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코어 위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미 지분을 6% 정도 가지고 있는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해서 서버에 대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그걸로 장사를 하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IPO를 추진하고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 상장 예정인데 엔비디아가 주당 40달러로 매수를 하면서 IPO에 참여한다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프렌즈, 즉 친구라는 새로운 탭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친구 알림이나 새로운 친구 등록 같은 것이 뜨는 탭이었는데 이것이 개편이 되면서 기존 예전의 페이스북과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CEO는 오지 페이스북, 즉 원조 페이스북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친구 탭에서는 일종의 피드처럼 내 친구들이 올리는 게시물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슈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알리바바 보겠습니다. 이날 2%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최신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QN 옴니 7B인데요. QN은 알리바바가 만든 이 AI 모델의 이름, 명칭이 되겠고요. 옴니라는 말의 뜻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뿐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 같은 것으로 입력을 했을 때도 그 정보를 이해하고 인식해서 출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B는 성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AI 모델 공개하면서 주가 상승 마감 나왔습니다. 다음은 AMD 보겠습니다.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매수에서 보유, 홀드로 낮췄는데요. AI 성과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인텔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매수 등급 하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단에서 매출 성과도 부족한데 월가에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매출 추정치가 여전히 높다고도 코멘트했습니다. 다음은 유비소프트입니다. 레인보우 식스로 유명한 게임 기업이죠. 유럽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요. 게임 자회사를 새로 설립한다고 밝혔고 이 자회사에 중국의 최대 SNS 기업인 텐센트도 12억 불을 투자한다는 뉴스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비소프트 모회사다 보니까 이 같은 자회사 뉴스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1.8%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있는 종목 더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스탑입니다. 이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날 상승, 급등 나왔고 그 전날에도 상승했는데 이 같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도 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비트코인 매수에 있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매수를 하겠다고 처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을 때 급등을 이틀 동안 거듭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이겁니다. 회사의 보유 자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13억 불 발행해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빚을 내서 산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22% 폭락 나왔습니다.
다음은 베린트 시스템즈입니다. 이 AI 기업인데 특히나 콜센터의 상담원들 그리고 고객들의 감정 등을 분석하는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날 13% 급락 나왔는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추정치는 EPS가 주당 1달러 27센트였는데요.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주당 99센트로 마감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망스러운 실적에 종가는 13% 급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머스노우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시장 경기 침체라던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간밤 나온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긍정적인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미국의 GDP를 확인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약간은 옅어지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가 직전 분기 대비 연율 2.4%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2.3%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을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발표를 하고요. 오늘 발표된 수치는 확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소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지난 4분기 2.6% 올라서면서 지난달 잠정치에서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2월 PCE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재정 적자 감축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기관에서 대규모 인력 해고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은 탄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000건 되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돈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 주보다 2만 5천 건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월 초가 되면은 미국의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만큼 더 중요한 지표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이슈로 전 세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비난의 말을 내놓으면서도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죠.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상호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 관세와 관련된 대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비판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는 세금이고 미국과 유럽 기업에 나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관세 인상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유럽 정부와 업계는 이번 관세가 미칠 타격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기를 촉구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포르쉐나 벤츠 그룹처럼 이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그룹들 관세로 원화 기준 5조 원이 넘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25% 자동차 관세로 해당 기업들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약 4분의 1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전망치도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슈퍼카 브랜드인 페라리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결정에 대응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의 가격 최대 10%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간밤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이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영국 예산책임청은 미국의 20%의 추가 관세 부과와 영국의 대응으로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영국 GDP의 1%가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국가 그리고 그룹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상호관세 이후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식에 또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트럼프 관세 수혜주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테슬라를 향한 목표 주가의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가격의 상방을 누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0.4%대 상승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로 테슬라가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차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붙는 부분은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실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자면 관세 부과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테슬라 차량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때문에 비용 영향이 적은 수준은 아니다. 한마디로 관세에 대한 영향 테슬라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 관세 전망이 그려지고 있는데 간밤 HSBC에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폭은 간밤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이클 틴탈 전문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무려 130달러로 제시했는데 지금 주가보다도 50% 이상 낮은 수준이고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노후화된 차량 모델과 제한적인 주행 보조 기능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브랜드 인식 문제가 또 다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고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만약 전기차 업계 안에서 경쟁이 심화가 되면 이러한 전략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먼 미래의 이야기로 평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개발 일정은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반면 경쟁사들은 지속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간밤 관세 여파에 충격을 받았었죠. GM 같은 경우는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포드나 스텔란티스 등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받아갔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테슬라만 홀로 강보합권에 마무리됐던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지도 시장 상황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반도체 관련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관련주들이 연일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월가 안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조금 더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이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제재하기 위한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칩이 공급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중국 서버 제조업체 H3C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현재 제재하려고 하고 있는 H20 칩의 재고가 현재 거의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4월 20일 이후 공급 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수익성이 높은 장기 고객들에게 우선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물량 같은 경우는 4월 중순 이후에나 중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이 주목받으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H20 주문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이 H3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요 OEM 파트너사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사용 제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에 맞춰서 화웨이 같은 경우 자체 AI 칩 생산량을 2배까지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과연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화웨이 혹은 다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35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낮춰 잡았는데 이 AMD가 엔비디아나 인텔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고 이 오픈소스 AI 모델 성능에서도 엔비디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경쟁력이 있는 신규 칩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AMD에게는 부담 요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받으면서 주가가 연일 흔들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번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 때문에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칩 제조에 필수적인 증착이나 식각, 이러한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죠. 다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인한 장비 주문 감소와 매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I 산업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제약을 돌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지가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를 가로짓는 하나의 결정권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분간의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시면서 전략들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게임스타 하루 만에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무려 22% 급락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어쨌든 게임스탑에 대한 주가 자체가 최대 4,000주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시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과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이 CB를 계속해서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전과 후의 주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이슈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머스노 5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자동차 관련
대폭의 관세율을 발표했죠.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발표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투자자들은 관련주를 찾고 수혜주를 찾고 또 피해주는 버리는 매도세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련 종목들 정리해보고 수혜주와 피해주를 한번 구분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관세 내용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기존의 관세는 이랬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승용차 그리고 소형 트럭까지는 2.5%의 관세를 부과했었고 픽업 트럭 정도가 되면 25%의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 25%로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바뀐 겁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예상 외의 발표였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당황했습니다. 기존의 계획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산 자동차에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그리고 유럽국까지 전부 자동차 품목은 포함이 되면서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가 특히나 극심하게 엇갈렸는데요. 희비가 종목에 따라서 극명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했고요. 반대로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완성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특히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GM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폭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입을 모아서 위너다, 수혜주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완성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25% 관세 일부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품 관련해서는 관세가 테슬라 제품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X에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번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같은 관세 영향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트윗에 대한 답글에서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price of parts,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해외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권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리고 가격 영향도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영향에서 테슬라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라는 트윗을 올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가 위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스타인의 다니엘 애널리스트는요. 테슬라는 승리하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디트로이트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디트로이트의 본사를 위치하고 있는 빅3 자동차 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명확한 구조적인 승자다 얘기했고요. 현지화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리고 무역 리스크로부터도 보호되고 있는 업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TD 코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타이 미카엘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높은 국내 조달 비중, 그러니까 미국 내 조달 비중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자동차 주식들 가운데 상대적인 승자라고 적었습니다. 이 위너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어요. 네, 그리고 의외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자동차 업체도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바로 리비안인데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를 100% 전량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완성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주가 하락하면서 마감할 때 리비안도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죠. UBS에서는 리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0% 생산을 기반으로 주가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요. 네,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정도는 시장에서 확실히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식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트로이드 빅3 종목들입니다.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여기에 포함되죠.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7% 넘는 급락, 3% 넘는 하락,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1%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GM은 미국 내에 판매하는 제품의 45%,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특히 멕시코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해외에서 20% 비중으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한국 등이 포함이 돼요. 사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80%를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피해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UBS에서 GM과 포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가 시행된다면 2025년 이익이 올해 이익이 전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코멘트는 어제의 관세 정책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코멘트입니다. JP모건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중대한 이익 리스크에 두 회사가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회사 총 820억 달러의 비용이 증가할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비용은 자동차 한 대당 약 5천 달러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에 대비해서 이제 관세가 적용되면 한 대를 팔 때마다 5천 달러씩 이익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로 인한 부담과 이익이 깎여 나가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중고차 관련 업체들의 주식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이건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이 까만색 선이 신차의 가격이고요. 파란색 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파란색 선이 중고차의 가격입니다. 지금 2025년 기준에서는 이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현재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조금 더 저렴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스프레드가 단기적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로 인한 영향을 자동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면 신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대신 중고차를 사볼까 하는 이 트렌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중고차, 신차가 먼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이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 신차 인플레이션도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스프레드가 붙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차 수요가 중고차로 몰리게 되면 향후 재고가 빠르게 고갈되면서 이 중고차 시장도 빡빡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중고차 업체들 주가도 가격 상승 동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서 이 제목에 관세 정책이 중고차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MAGA라는 트럼프의 이 정책 슬로건이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MAGA를 차용한 보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만한 중고차 주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카맥스, 카바나 그리고 오토네이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신차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려는 수요는 더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한 업체들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온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그리고 오토존 등을 꼽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가격은 벌써부터 상승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페라리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4월 1일 이후, 그러니까 관세가 발효되는 4월부터 일부 모델의 가격을 평균 10%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일부 모델에는 페라리의 최대 인기 모델들이 대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차량 가격의 최대
때 5만 달러까지도 더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차량 가격보다 5만 달러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페라리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페라리는 사실 고객층이 초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10% 정도 오르더라도 신차 구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신감은 특히 브랜드 파워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고객들의 로열티, 충성도와 그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했을 때 10% 정도의 인상은 괜찮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가 하락 마감하는 가운데 페라리도 오늘 주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매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여파로 인해서요, 자동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대당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이제 잠시 후면 조금의 기간을 두고 소비자들에게로 가격 전이가 이뤄질 텐데 여기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같은 관세로 인한 영향, 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도 미칠 겁니다. 국내장에서도 수혜주 찾기는 지속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민정의 사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캐나다 카니 총리 트럼프와 첫 통화 예약, 실업수당 청구 건수, GDP 확정치, 달러트리 실적 발표입니다. 주택에 살면 덜하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많으니까 아파트에 사시면 아무래도 서로가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나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곧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층간소음 문제라던가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뭐 누가 공공장소에 흘려놨다던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 가깝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사이좋게 지내면 굉장히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애를 맡길 수도 있고, 아파트로 예를 들면 김장을 담갔는데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이가 좋을 때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막 층간소음 때문에 사이가 너무 나빠지면 이제 극한 대립까지 가서 나중에 큰 뉴스에 나오는 사건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국을 보면은 딱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캐나다와 멕시코가 굳이 미워가지고 때린다기보다, 그렇죠?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다 집어서 뭐 펜타닐의 원료를 만든다고 동시에 세 개 국가를 집긴 했지만,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어 있었다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더 극한으로 갔을 겁니다. 맨날 국경에서, 인도랑 중국도 보세요. 맨날 국경에서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는 멕시코, 남쪽에는 캐나다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웃이기 때문에 교역량도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고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테리프스를 때리면 캐나다, 멕시코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 이웃의 어떤 신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스크래치를 입게 되겠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이웃을 지냈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캐나다인들이 분노하여서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는 지금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걸 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해서 뭐 미국이 트럼프가 먼저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트루도 총리가 대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책임이고 말고가 없이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카니 캐나다 총리,
트리드 총리가 이제 물러났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싸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났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벼르고 있겠죠. 왜냐하면 카니 캐나다 총리랑 트럼프는 지금 카니 캐나다 총리가 새로 들어오면서 만난 적도 없고요.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전포고를 했죠? 카니 총리가 가장 크리티컬한 미국 내 가정으로 들어가는 캐나다의 전선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지금 첫 통화도 안 했는데 물론 그런 지금 굉장히 깊은 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이 먼저 공격한 게 믿겠죠, 캐나다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총리가 부임하여 통화도 하기 전에 뉴스로 트럼프가 그런 것을 접하게 만들었으니 트럼프는 뿔이 단단히 났을 겁니다. 감히 우리 지금 국민들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를 끊겠다고 협박을 해? 이제 그래서 과연 어떻게 통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저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의 셰인바인 그 여성 대통령은 얼음 여왕이라고 선거 때 불리웠다시피 아주 그 도표를 제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국경에서 막아서 실제로 펜타닐이 이만큼 줄었다고 차분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그 여성 대통령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유예를 해줬습니다. 물론 다시 매겼지만. 그런데 트리드 총리와의 대화는 어떻게 외신에 보도가 됐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분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통화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아까 전에 전력을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한 번 날린 데다가 두 번째로 물론 이거 대응이라고 하겠지만 수입 자동차 25% 고유 관세 부과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동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 워딩을 날렸습니다. 쌍따옴표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지금 외신에 보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두 방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제 통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면 이거 트럼프 가만히 안 있죠, 이거 지금. 캐나다의 멕시코보다 더 매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화를 예약했다고 하니 첫 통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 정말로 지금 궁금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실업수당 청구 수는 지금 계속해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실업자가 양산될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도지에서도 정부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막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라고 수당을 안 타먹겠습니까? 타야죠. 근데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자가 새롭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주 대비해서 1,000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2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죠.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 2, 3, 4, 4주 동안 굉장히 22만에서 22만 5천 건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물론 이거는 한 주간의 흐름이라 짧기 때문에 달마다 하나 나오는 게 아니죠. 주 1회 나오는 거라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치솟아 버리면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야, 실업자 또 양산되네. 이렇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4주 평균으로 봐도 안정적이고요. 그렇죠? 22만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22만대에서 계속 놀고 있죠. 지금 4주 동안. 지금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4주 평균으로 하면 22만 4천이에요. 그렇죠? 4주 평균으로 22만대고요. 자, 계속 실업자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0만 건이 또 안 넘었습니다. 지금 185만 6천 건이죠. 뒤로 가볼까요? 이게 190만 건의 벽을 못 넘고 있잖아요. 그렇죠? 190만 건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190만 건만 가면은 계속 막히고 있어요. 2주 연속 실업자가 청구를 지금 한 거죠.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실업자가 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2주 연속. 그리고 지금 오히려 박스권 하단부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죠. 185만 건과 190만 건의 박스권에 지금 완전히 쌓여 있는 가운데 작년 10월부터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자도 새로 창출이 되는 게 멈췄고 2주 연속 실업수당을 타먹는 사람들도 그 가로 190만 건의 벽에 막혀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실업자가 양산이 안 되고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확정치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고 확정치니까 확정 마지막이겠죠. 자, 연율로 환산해서 발표가 돼요. QNQ라고 되어 있는데 연으로 환산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가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했어요. 지금 이 GDP도 상당히 좋죠. 연준의 홈페이지에 3개가 뭐가 있다고 했죠? PC가 있고 실업률이 있고 그다음 GDP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PC라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관련된 지표, 실업률, 고용에 관련된 지표. 그래서 연준의 이중 책무인 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 2개의 지표를 목표로 삼고 결국에는 GDP,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가 있죠. GDP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단 어떻게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 숫자로 찍히는 데이터 이거 뭐예요? 이런 것들은 하드 데이터잖아요. 하드 데이터. 이 심리가 아니에요. 심리가. 그렇죠? 심리를 물어보는 건 설문조사는 뭐라고 했어요? 정성적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근데 지금 보세요. 하드 데이터는 안정적이잖아요. 이거는 뭐 실업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기 전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너 이번 주에 실업할 거야? 너 2주 연속 실업할 것 같아? 계속 실업을 유지할 것 같아? 취업을 할 것 같아? 물어본 게 아니라 실업수당을 타먹어서 찍힌 거예요. GDP도 찍힌 거고 숫자잖아요.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가 너무 조현병처럼 날뛴다. 그 얘기가 왜 나왔어요? 설문조사는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직접 점을 찍어서 수치로 나오면은 그게 하드 데이터가 되는 건데 지금 하드 데이터는 멀쩡합니다. 그렇죠? 하드 데이터는 멀쩡한데 설문조사. 그렇죠? 그것도 더 심한 건 어디예요? 가계. 기업하고 가계로 둘이 크게 나눈다고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쪽에 물어보는 설문조사는 ISM이나 S&P나 이런 기관에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지표나 이런 거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미시간대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계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누가 떨어지겠어요? 임원진들한테 설문조사 돌리는 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임원진들한테 그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안 떨어져요. 근데 가계는 자기 가게 생활하느라 바쁘고 그런데 누가 그 전화를 받고 편지를 받겠어요.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불안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계의 우리 데이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라던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언론에 쉽게 흔들린다고.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 계속 나오면은 세상이 망할 것만 같고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내일부터 내가 그냥 갑부가 될 것만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흔들리나 하드 데이터는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조사로 나오는 이 심리적인 데이터는 너무 흔들리더라도 만약에 이 지금 하드 데이터가 멀쩡하게 계속 찍히게 된다면은 그 심리가 이 하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거예요. 심리 지수는 너무 조현병처럼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니 우리가 차분하게 하드 데이터를 이제 잘 나오나 보자. 일단은 지금 계속 이런 정양적 데이터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파월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관세가 일시적일 것이다. 그것도 일단 막고 있고요. 물론 무살렘 총재가 다른 말을 했긴 했지만 지금은 일단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트럼프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4월 3일부터 한다고 예고를 때렸기 때문에 이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피해를 보는 브랜드가 누굴까? 폭스바겐으로 지금 자료에 나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미국의 무려 80%를 100대 중에 80대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여기 지금 100대 중에 65대는 밖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에 그렇게 기지가 많아도. 그리고 벤츠도 있고 쭉 나가고 제일 손에 덜 보는 거 포드예요. 포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지금 한국이죠. 현대차, 기아 뭐 다 합쳐가지고. 이걸 보면은 좀 그런 게 우리가 바로 그 관세 25% 나오기 전에 정의선 회장이 딱 가가지고 정말 막 솔직히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정의선 회장 막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듯 하면서도 자, 봐라. 관세 안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발표를 옆에서 또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 그런 게
그렇게 기지가 많다고 하고 뭐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막 대대적으로 떠들었는데 결국에는 반반이에요. 결국에는 테리프가 들어가는 거랑 논 테리프, 관세를 매기는 거랑 비관세가 매기는 게 반반밖에 안 돼 아직도. 지금 결국에는 세임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우스코리아 한국이 관세를 받게 되는 거랑 관세를 안 받게 되는 게 딱 반반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떠들 우리가 막 관세를 만약에 이걸 다 면제해 줄 줄 알았죠. 무슨 면제나 혜택을 좀 줄 줄 알았죠. 투자 많이 한다고. 혜택이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금 혜택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반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지금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지금 관세를 매기는 부분이 많고요. 전체 수치로도 거의 이 한국이 2등입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괜히 분위기만 꽹가리만 쳤고. 자, 일본 차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한 건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은 당장 공장을 다 미국으로 못 갈 경우에는 그 밖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지 않으면 영마진이 남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사업하는 목적이 마진을 남겨먹기 위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일본 브랜드들이 차값에다가 그 관세를 이 전가를 시켜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려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도요타는 마이너스 6% 손실이 나요. 그렇게 해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닛산은 그렇게 하면 56%고요. 이 마찌다가 더 많군요. 마찌다는 무려 60%입니다.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해도 이렇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는 지금 소비자한테 막 밀어가지고 이게 다 산다고 가정한 겁니다. 또 소비자한테 전가시켰는데 소비자가 이제 비싸서 안 사버리거나 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타격은 더 심해져요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격으로 지금 이 전이가 된다. 자, 달러트리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달러트리 실적 일단 5빌리언 달러로 지금 매출은 플랫이고요. 지금 손실이 엄청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에 1.7빌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무려 3.7빌리언 달러로 2배가량 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EPS가 아니죠. LPS죠. 주당 순이익이어야 되는데 이건 주당 손실이어가지고 로스로 해야 돼요. LPS. 그래서 7.83달러 그 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17.17달러예요. 주당 17달러 이상씩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해줘도 2.11달러인데 그게 마이너스 15%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달러트리랑 패밀리 달러 있죠. 달러트리가 아주 마음을 크게 먹고 패밀리 달러라는 약간 비슷한 유형의 이 회사들을 체인을 다 인수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 누가 들어왔어요? 알테시가 들어왔어요. 알테시. 알리테무 시인이 들어와가지고 달러트리의 강점이 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가 아주 독특한 아이템들로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알리테무 시인이 들어왔는데도. 근데 여기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여기는 다이소 같은 어떤 특이점도 없고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것들이 지금 달러트리에서 파는 물건을 비슷하게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할인 정책을 펴버리니까 여기에 독특함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뭐 건강기능식품도 팔고 거기서 뭐 리들샷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면세점을 안 가고 다이소로 가는 바람에 다이소 올리브영을 오히려 떠버렸잖아요. 여긴 달러트리나 패밀리 달러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트리가 패밀리 달러를 인수했는데 이 90억 달러 인수한 걸 지금 10억 달러를 판답니다. 9분의 1 가격으로.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요 CEO의 멘트는 그거예요. 패밀리 달러 여기 있죠. 패밀리 달러를 인수해서 그게 실패한 거는 자기도 인정을 하나 봐요. 근데 시원한가 봐요, 아주. 패밀리 달러를 이제 우리는 떨어낼 거고 이거를 떨어내서 이제 우리는 달러트리 다시 이제 지목을 할 수 있다.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밀리 달러가 얼마나 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떨어낸 게 과연 저 주당 손실을 줄이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눈송이 분석으로 적절한 대타협회와 함께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했는데 저평가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은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했죠.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81.75 달러가 평균 컨센서스가 18.12% 정도 올라야 됩니다. 의견은 홀드, 4바이 7홀드 원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갑자기 저기서 투갭이 나오면서 그렇죠? 하락갭이 뚝뚝 떨어지면서 작년 10월 달에 완전히 밑으로 간 다음에 밑에서 지금 또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도 아주 위험하죠. 계속 지금 여기서 V자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계속 기고 있는 데다가 위에서 지금 50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만약에 60달러 밑에 깨지면 위험해요. 자, 월봉 장기 추세를 봅시다. 자, 원래 좋았거든요. 자, 달러트리랑 달러 제네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2013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장을 하려는 그 찰나에 중국 알테시의 그 습격이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어요. 알테시의 직격탄을 맞아서 여기 온 겁니다. 지금 200개월 선도 밑에 있죠, 지금. 10년 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단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테시 같이 더 완전히 쓰레기인데 더 싸게, 너무 싸게 파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한 것을 저기서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이소도 긴장해야겠죠. 자, 오늘의 한 주의 매도평은 트럼프와 우리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막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신명나게 관가를 두들겼지만 아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절반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왈, 현대 묶고 더블로 가. 네, 어제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자동차 관세 이슈로 국내 증시 결국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3%대 그리고 코스닥이 1.2%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현물 쪽에선 나왔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요. 또 기관들이 팔자세를 시연을 하면서 결국 양대 지수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 부담도 있었지만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때문에 대형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흔들렸던 하루였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날장에서 가장 큰 타격에 들었던 삼성전자와 기아를 되려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날장에서도 빨간불을 홀로 켜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이나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이대문 대표의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오리엔트전공이 이날장에서도 20%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업황별로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여지는 윗단에서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다만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급이 중소형주 관련주들로 쏠리면서 상한가에 직행하는 종목들이 또 많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테마는 산불 그리고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상권에서 지난 21일에 시작됐던 산불 피해가 지속되면서 벌써 서울 면적의 절반이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큰 폭의 가격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아시아중무나 SY 등 비교적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지만 25%대 주가 변동성을 크게 보였고 정말 단기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시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건설 관련주들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호평과 함께 이날 증시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올해와 내년까지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보고서 이후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6%대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작년까지 건설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올 한 해 실적 개선과 함께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정치 테마주의 연일 시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상한가에 대거 안착했었던 이재명 대표 테마주가 이날 증시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나왔었죠. 일단 이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 무죄 영향 지속성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해봤었던 것처럼 역시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날 증시에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AI 패권을 놓고의 경쟁심이 격화가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3%대 하락을 보였던 게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이날 증시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홀로 상승을 했었던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졌기 때문인데 이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재개된과 따라서 대형주를 향한 외국인들의 수급 돌아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섹터 단의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의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관세 부과 발표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부품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지만 현대차도 4%대, 기아도 3%의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좀 하방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보시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취소하고 있다라는 TD-코엔의 보고서 내용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한번 화제가 되면서 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증시에서는 해당 이슈와 함께 전선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진전기는 8%에 달하는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젝트 단에서의 투자는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AI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월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증시에서 이미 올랐었던 부분이 오늘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산불 그리고 이재명 대표 테마주 대표적으로 모듈러 쪽을 오늘 증시에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조립식 모듈러 주택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주택을 지원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겠다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때문에 어제 SY나 SY 스틸텍 장중에서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쏠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고 오늘도 연속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한빛레이저가 어제 시간에서 크게 변동성을 보였죠. 이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오늘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C가 이제 유리기판을 연내 고객사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빛레이저가 일단 기대감의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커팅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빛레이저뿐만 아니라 SKC나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도 변동성이 번질 수 있을지 오늘 증시 안에서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일정들과 간밤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먼저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의 변동성이 포착이 됐었죠. 다만 오늘 열렸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반응도 간단하게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에 나서기보다는 4월 2일 발표되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에 나설 것처럼 현재 분위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의 이 자동차 비율이 상당히 큰 만큼 관련 기업들에게 끼쳐지는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 차원에서의 GDP까지도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이 충격과 여파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이 함께 관세
관세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리는 쪽으로 보여지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관세 우대와 관련된 부분을 현재 미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뉴욕 증시 안에서는 테슬라가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주로 떠오르곤 있습니다. 다만 간밤 가격이 크게 움직임을 보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4월 2일까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간밤에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나 AMD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현재 월가에서도 우려가 섞인 보고서들이 간밤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도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4분기, 지난해 4분기에 대한 GDP가 있겠습니다. 일단 GDP가 성장률이 2.4%로 오히려 0.1%포인트 증가한 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덜어졌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2월의 PCE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4월에 주요 일정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일단 이 파킨슨병 학회라던가 이 암 연구 학회 등 이 바이오와 관련된 학회대 일정들이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 쪽에 대한 보고서가 4월 4일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4월 2일에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되겠죠. 이미 품목별로의 관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의 관세가 어떻게 책정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해줄 수 있을지 개장 상황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좋게 나왔지만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었던 게 이 25% 자동차 관세율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수혜주와 피해주 찾기에 나섰고요. 3대 지수는 이 같은 압박 속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5%대 마이너스 집계됐고 다우와 S&P 500은 0.3%가량의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자동차 관세 이슈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미국 내 완성 자동차를 모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위너로 분류가 됐고요. 이날 M7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인 6% 넘는 급등을 장중에 보였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0.4%대 하락으로 플러스로 결국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 메타와 엔비디아 각각 1%와 2%대 하락 나왔습니다. 이날 사실 시장은 GDP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2.4%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인 2.3%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강하고 견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도 같이 나왔죠. 4분기 GDP 성장률과 함께 발표된 PCE 물가 지수인데요. 이 PCE 가격 지수가 잠정치 4.2% 대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습니다. 4%가량 더 완화된 것으로 집계가 됐죠. 즉 물가가 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게 다시 확인이 된 거고 근원 PCE 같은 경우에도 2.6% 나오면서 이전 잠정치 대비해서 0.1%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도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걸 방증해준 수치가 나왔는데요. 22만 4천 건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집계됐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도 약 1,000건가량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여기에는 연방정부에서 10,000명가량 감축한 인원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4월 4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3월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와야지만 이것이 반영된 연방정부의 감축이 반영된 수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걸로 확인이 돼요. 네, 계속해서 시장에 먹구름을 들이웠던 관세 관련한 코멘트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적국이고 우방국이고 할 것 없이 계속 관세로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또 유화적인 발언을 어제 내놨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당시에 이렇게 말했죠. 바이트댄스의 마감 시한을 연기해 줄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이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와의 거래 진전을 위해서 중국의 관세를 줄여줄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즉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미국 회사에게 매각하라라는 압박을 준 건데 이를 위해서는 너희에게 관세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다, 축소해줄 수 있다라고 협상 카드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대로 그 전날에는 EU,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합심해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보복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도 여전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S&P 500 맵통에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자동차 딴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6% 넘게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했고 같은 자동차 제조단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 GM과 포드는 일제히 울상지었습니다. GM이 7% 넘는 급락 나왔고요. 포드도 4% 가까운 하락 나왔는데 이 회사들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잡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매도세를 촉발한 걸로 보여요. 또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대장주인 구글과 메타가 일제히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M7 기술주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한 건 애플이었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주는 일제히 퍼포먼스가 나빴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죠. 먼저 M7 기술주 가운데서 이슈 있었던 종목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미국 내 판매하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이유로 월스트리트에서 위너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이슈 속에서 승자다라는 월가 의견이 쏟아지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신차의 가격이 높아지면 중고차 수요 또 이미 갖고 있는 보유한 차를 관리하려는 유지 보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확인해 보죠. 코어 위브의 IPO에 이 앵커 투자자로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시간 금요일 상장하는 주식인데요. 이 코어 위브는 엔비디아에서 칩을 사서 서버, 클라우드에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지분 약 6%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IPO에서 한 주당 $40 규모로 대량 매수를 미리 해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엔비디아 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이 새로운 친구라는 탭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마크 주커버그 CEO가 이전의 페이스북으로 회귀한다. 이 원조 페이스북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기존 친구 탭에서는 친구 목록을 보거나 친구 신청 알림 등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새롭게 개편된 친구 탭에서는 예전 초창기 시절 페이스북처럼요. 친구들이 공유한 게시물만을 볼 수 있는 피드 형태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빅테크 외 이슈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최신 AI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QN이라는 명칭의 옴니 7B를 출시했는데요.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정보를 입력해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가량의 상승 나왔습니다. AMD는 제프리스에서 기존 매수 의견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하면서 3%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AI 관련한 추진력이 부족하고 매출 추정치가 월가에서 이미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게임 회사입니다. 자회사를 하나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가 12억 불 이상을 투자한다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1.8% 주가는 마이너스 종가 집계됩니다.
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확인해 보죠. 게임스탑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지난 이틀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더 빠지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전환 사채 발행은 13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고요. 오늘 종가는 22% 폭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베린트 시스템즈 콜센터에 AI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급락 나왔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실적은 EPS 한 주당 1달러 27센트였는데 이를 크게 하회하면서 99센트의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히 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자,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3월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정말 3월 다 갔네요. 2025년도 이제 1분기가 오늘로 이제 얼추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무슨 내용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1조 투자에도 차 25% 관세, 한국에도 예외도 아니다. 사실 기억나시죠? 정의선 회장 백악관에서 딱 브리핑하러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 안 했겠습니까? 뒤에서 옆에서죠. 트럼프 대통령, 저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관대한 표정으로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참 그렇죠?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25% 차 관세 얘기. 사실 이건 좀 전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차, 반도체, 뭐 철강 이렇게 품목별 관세 얘기는 조금 이제 가라앉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가 31조를 이제 백악관에서 투자하겠다 발표했을 때 자동차 관련주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뒤통수를 탁 치죠. 차 관세 바로 그 다음 날 부과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외는 없다. 또 영구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협상의 여지를 풀풀 남기는 그런 멘트면 불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격적인 발언, 언급, 이런 발표가 시장에 주는 충격, 또 사람들 마음에 주는 이 생채기는 사실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요. 언뜻 보면 이 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제목에도 좀 그런 느낌이죠. 투자에도 점점점. 이게 좀 뒤통수 맞은 걸 좀 세게 맞은 게 아니냐. 현대차 이거 정말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 법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뭐 전반적인 이 현대차와 관련된 이 차 관세와 관련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 보면 결국 이게 이제 시장. 어제 국내 시장도 충격을 줬고 또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역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것, 불확실한 것,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는 좋지 않은 악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소위 이제 차 관세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이렇게 기사를 다루는 게 참 드물거든요. 1면, 3면, 10면, 12면 이렇게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면과 3면의 한 기사를 다룬다는 거는 그날의 톱 기사다라는 얘기고 10면이 보통 이데일리 같은 경우 국제면이거든요. 국제면에서 이걸 다루고 12면, 13면이 보통 산업면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뭐 이데일리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사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중요한 기사다라고 좀 이데일리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또 마침 트럼프 발표라고 난 다음에 관세 발표를 한 다음에 또 한 장의 사진이 이데일리 신문에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HMGMA 이 조자 공장 준공식에서 그 직원들 딱 뒤에 도열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조자주 주지사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잔치죠.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 이렇게까지 한 나라에 투자라는 거는 현대로서는 가장 큰 투자이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니까 정말 잔칫날이고 공장이 또 완공됐으니까 얼마나 또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날 이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잔칫밥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를 뿌린 그런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이제 한국 차들이 또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 현대차도 현대차입니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수출 물량의 절반이 미국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또 북미 수출의 25%가 또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또 시작이 아니라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반도체, 철강 등등등등 우리 주력 미국 수출품들에 대한 품목별 관세 또 계속 남아 있는 이제 예고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서는 뭐 딱히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그래도 이 조자 공장을 완공을 서둘러서 한 게 그나마 다행일 수 있고 앞으로 투자를 뭐 해서 최대한 빨리 공장을 지어서 현재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가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또 근본적인 의문도 좀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뭐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히 부과하겠다. 이 얘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함의, 즉 여기에는 뭔가 협상에 대한 또 다른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뭔가 현대차도 지금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되게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면서도 뭐 또 하나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게 아닌가. 현대차가 지금 북미 시장 관련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 완성차 업계보다도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상당히 좀 몇 수 앞을 바라본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건 이제 현대차한테 뭐 굳이 긍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해석이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그 과도한 투자는 결국 그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현대차도 회사의 명운을 걸고 던진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결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라는 이 회사가 글로벌 넘버 1, 2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시 좀 미끄러져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다. 결국 시간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8개월 만에 돌아온 외국인 삼성전자 1조 8조 남았다. 아직 뭐 오늘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있기 때문에 3월이 다 간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의 이 순매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7개월 연속 계속 팔았죠. 그러다가 좀 3월 달 들어서 아직까지 순매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3월 달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담은 그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 좀 5,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에 지금 순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1조 8천억 원을 좀 샀고요. 표를 한번 보면 더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죠.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천억 넘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좀 의외죠. 보통은 1위 삼성, 2위 하이닉스인데 이번에는 저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도한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 3월 월간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쭉 저렇게 현대차, 항공우주, 방산 쪽이 좀 있죠. 두 개나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눈에 띄죠. 카카오도 많이 샀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3월 결산이 딱 끝나고 나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관세 부과가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7개월 연속 순매도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길었던 기간이기도 해서 상당히 좀 걱정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3월 달에 뭔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물론 오늘 하고 다음 주 이틀이 있기 때문에 100% 완전 순매수로 돌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사느냐, 환율도 이렇게 높은데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해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일단 뭐 포인트를 잡아보면 외국인 이 순매수와 관련돼서 공매도 재개 이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시작이 되죠. 전면 재개고 예전에도 공매도가 중지됐다가 재개가 된 다음에 외국인들의 순유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은 좀 시장이 불안하다가 한두 달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주가가 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좀 세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감도 있고요. 여기다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요. 아무리 뭐 그동안에 지연됐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 환율도 더 떨어지고 외국인 매수세도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결국은 아무래도 좀 담겨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여기다 좀 담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공매도 얘기 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한 달 새 20%나 늘었습니다. 지금 표 한번 보면은요. 이 58조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3월 초에 좀 떨어졌다가 이게 3월 말에 들어가면서 쭉 다시 늘어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6일 기준으로 58조 5천억 원대. 이게 작년 12월에는 46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20% 정도나 늘어난 거니까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거죠. 대차 잔고라는 거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린 다음에 이제 갚지 않은 그거를 잔고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식을 빌린다라는 게 결국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식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차 잔고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공매도에 대한 예비성이 있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이 전체 대차 잔고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의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도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진다. 이렇게 요즘 기사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쭉 이렇게 리스트도 좀 뽑고 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뭐 분명히 100%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뭐 참고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대차 잔고 20% 늘어난 거에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외국인이 좀 이거를 가져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이 특히 대차 잔고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우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게 결국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공매도를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는 자체가 삼성전자 지금 그 밸류가 워낙에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밸류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다시 멀티면 5만 원대 초반까지 이게 밀려 내려갈 그럴 위험성은 적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뚜껑은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MBK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중기 주주총회 열리죠. 그 동안에 계속해서 뭐 줄다리기가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어제 서울 고법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풍과 MBK 연합 측이 주주총회 때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소송됐던 거를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영풍은 지난번 임시주총 때처럼 영풍 MBK 연합은 영풍의 고려하연 지분 29%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풍의 고려하연 이 지분이 이게 사실 대부분인데 이게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쓸 수가 없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결과는 이미 나온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결국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 MBK 연합 측이 쓸 수 있는 의결권 지분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최 회장 측의 지분 이것저것 다 합하면 38%. 그다음에 어제 또 저녁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은범 회장 측이 상정한 그 의사 이 건을 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되면은 국민연금 4.5%도 MBK 측이 아니라 최 회장 측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이렇게 되면은 거의 40한 2, 3%가 되죠. 그럼 사실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예, 마켓 비하인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이 관세 정책에 결국 최종 타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죠. 근데 중국에서 좀 나오는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미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너네가 뭐 하는 데까지 해봐라,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마치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이게 사실은 별로 느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그럴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중국이 조용할까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 외에 또 최근에 또 이재용 회장이 지금 현재 좀 중국에 가 있죠. 그래 바이오 포럼도 참석, 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 빅테크의 그 CEO들이 좀 대거 중국을 좀 방문한 상태인데 거기서 보아오 포럼에도 좀 참석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좀 모습들을 좀 굉장히 친중국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 또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약간 이 중국 관련돼서 좀 짚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오늘 이철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조용한데 왜 그럴까요? 중국이요? 예. 중국은 지금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떠들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이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어떻게든 그 협상을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말씀 예상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 미국은 또 관세 때리겠구만.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일기 때 한번 세게 경험을 해본 경우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준비를 충분히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일각의 해석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한번 놀란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8, 9년 동안 그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은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순발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 순간순간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 반면에 일당 전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데는 타이추종을 불허하죠. 계획 경제가 갖고 있는 좋은 모습이죠. 뭐 긍정적인 면이라고 예, 할까요? 예. 그래서 중국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죠. 대미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을 상정해서 준비를 계속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죠. 아직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관세가 됐든 또 대중국 관련된 어떤 견제 정책이 됐든 간에 네. 대략 중국에서 반응이 별로 크게 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중국에서 예상하는 그 어떤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최근 틱톡 그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우리한테 사실 크게 보면 이런 네.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생각은 별로 없죠. 예. 당신이 이 정도 조건에서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네.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고 네.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관계 영역 내에서도 네. 가능하면 당신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할 테니까 네. 합의를 보자.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한테는 되게 좋지 않은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CATL이 네. 미국에 네. 공장을 지어서 네.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마치 현대차가 이번에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미국에 네.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뭐 세이텔 같은 이런 기업들 또는 BYD 같은 이런 전기차에서 이런 중국에 있는 큰 회사들이 미국에 직접 들어가서 네. 공장을 짓는다. 네. 이 부분도 그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신삼양이라고 부르는 전기자동차, 예. 태양광 패널,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뭐 신사업이고 하이테크 산업이고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중국의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예. 계획 경제가 성공해서 이제 현실이 된 현재 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6대 미래 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배터리 이거는 이미 딱 자리 잡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CATL이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미국 내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들어갈 경쟁 기술력도 있고 뭐 자금력도 있고 뭐 그렇다고 쳤을 때 이거를 결국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 아닐까요?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네,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포드도 있고 뭐 당연히 GM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로 지금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가장 경쟁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배터리를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이고 가급적이면 싸고 성능도 좋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테슬라가 뭐 우리 배터리 쓰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죠. 네. 그러면 그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CATL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공급을 해주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LG 엔솔이라든가 SDI, 삼성 SDI라든가 SK온이 다 이미 미국과 뭐 캐나다 이런 데 공장을 지금 짓거나 지으려고 좀 들어가서 부지도 사놓고 뭐 장비도 발주를 뭐 계약도 해놓고 그랬다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배터리 3사가 적어도 뭐 다른 데 뭐 관련된 소재 회사는 둘째치고 배터리 3사가 미국에 들어간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은 뭐 틀림없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업스트림에 해당이 되는 히토류라든가 그렇죠. 예, 이 자원 쪽에서 뭐 또 소재 중국이 쪽은 다, 예. 그쪽을 또 중국이 먼저 장악을 해놓고 있으니까 네.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땐 충분히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전기차나 태양광, 배터리 이쪽은 이미 중국이 글로벌하게 소위 말하는 생태계도 다 장악을 네. 해놓은 상태고, 네. 그 여기는 이제 뭐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야다. 네. 그리고 이건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래 알아서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6가지 네. 새로운 기술, 네, 네. 그거는 이제 뭐라고 보니까 AI는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예, AI 들어가 있고 뭐 이제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그 소위 BCI라고 얘기하는 네. 그 인간의 뇌와 바깥 기기를 연결하는 분야 예. 등등해서 한 6가지 가지인데 우주항공도 들어있고 우주항공 들어있고요.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 중국이 봤을 때 미국하고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체적인 힘으로 이거를 이를테면은 기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과 미국이 뭔가 도움을 좀 미국의 기술을 좀 뭐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닐 경우에는 이 중국 자체적으로 이게 이를테면 기술이 좀 도달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고 가능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간다는 거잖아요. 여긴 뭐 국가 전략적으로 예. 우리가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되는 곳 예. 이렇게 된 것이고 거기에 미국이 계속 기술 제재를 할 것이라고 봤을 때 네. 자립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죠. 이를테면 반도체를 지금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그 6가지 이 기술들 사실은 뭐 여기 아마 양자 컴퓨팅 같은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긴 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AI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뭐 한 3개월 차로 격차를 줄였다 네. 이렇게 자신만만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번에 딥시크 쇼크도 네. 보면은 그런 거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때는 이 6가지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체적이 됐든 뭐 도움을 받든 간에 간다 했을 때 미국이 이걸 또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미국의 그럼 견제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전기차나 태양광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결국 네.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미국의 제재는 계속되겠지만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의 경우는 일당 전제 정치니까
이 계획을 10년, 20년, 30년 세워놓고 계속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예를 들면 엊그제 중국에서 발표한 건데요. 핵 융합 발전소를 예. 아직 완전히 상용화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30년까지 건설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엊그제 그 건설 업체에 대한 그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발전소 자체는 이제 건설을 벌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위 말하는 껍데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채우겠다 이런 생기군요. 그렇죠. 그 안에 기술 발전이 언제까지 되겠지 도달한다는 하면서. 계획세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럼 다음 미국 대통령도 그런 정책을 계속 할 거냐? 그럼 사실 가봐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불과 4, 5년 단위로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참 이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사람이 일단 바뀌니까 어떤 그런 정책 연속성이 예. 유지되기도 참 쉽지 않은 건데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뭐 지금 시진핑 뭐 주석이 이제 15년 차로 좀 15년 차 그러니까 3연임으로 좀 넘어간 상태긴 합니다만 4연임을 가든 안 가든 그건 뭐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참 그게 보통 이런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선거 체제를 통해서 뽑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어려운 일인 건데 그러면서 중국의 이 방식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저는 이게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것을 뭐 중국식 공산주의나 변증법식으로 보든 네. 우리의 그 민주주의 체계로 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네.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잘 발전적으로 얘기가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안 되고 맨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답보하는 거죠. 예, 참 그 말씀들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왠지 이게 참 우리의 현재 상황과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참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이 더 참 어두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중국 얘기를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이제 미국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얘기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좀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 보아오 포럼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을 네. 대부분 다 참석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회사들도 거기에 대부분 CEO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도 거기 갔고 근데 이재용 회장이 거기서 BYD도 방문을 하고 샤오미도 방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되게 글로벌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소위 말하는 이 G2 간의 어떤 그런 뭐 어떤 그 힘겨루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중국에 가서 굉장히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하고도 이렇게 좀 만나는 이런 어떤 걸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은 생각도 들고 뭔가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번 그 이재용 회장의 중국 방문을 삼성이 어떤 자기의 전략이나 목표를 가지고 네. 특정해서 간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 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아 포럼도 있지만 또 오늘부터인가요? 그 중간촌 포럼이라는 것도 이제 베이징에서 거행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지명도가 없는 행사 네, 저도 뭐 처음 들어봅니다. 입니다만 네. 이것은 사실 수년 전부터 중국이 계속 굉장히 그 무게를 가지고 열고 있는 그런 행사고요. 네. 옛날부터 뭐 애플이라든가 뭐 네. 전 세계 하이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이제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다 중국 그렇죠, 국내외. 그렇죠. 그래서 이 행사에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나 참석을 했고,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초청을 못 받으면 오히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예. 별거 아닌 이거 약간 중국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이를테면. 그렇죠. 그럼 여기에 왔을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대개 이제 뭐 팀 쿡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라든가 예.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네.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와서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가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한 의례적인 방문, 안 참석을 안 하면 이건 이제 불경죄에 되니까. 해당이 될 것이고 예. 참석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메시지가 없으면 특별한 그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의 위상이 뭐 물론 뭐 애플 뭐 정도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글로벌 빅테크 회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거니까 왜 그러면은 다른 CEO들과 달리 더군다나 이재용 회장은 오너인데 네. 왜 말씀하신 다른 CEO들이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전을 이렇게 쫙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줄곧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네. 또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로드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은 과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전 같은 그런 위상이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에서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삼성이 중국에서 뭐 생산하고 있는 범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자기들이 이제 웬만한 반도체들을 네. 다 하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의 중요성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삼성 뭐 없어도 이제 우리 뭐 반도체 다 만들고 해 뭐 이렇게 본다는 뭐 걸까요? 있으면 좋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럼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삼성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썩 뭐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AI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우주항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하게 두드러진 그런 뭘 갖고 있는 게 아니니 그렇죠. 이제 우리는 너네 딱히 뭐 배울 게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본다는 얻을 의미인 게 거고. 별로 없는 얻을 거죠. 게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도 네. 삼성에게 협력을 구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건 또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당해서 그렇죠. 다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니까 그럼 뭐 얘기할 게 뭐 있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건 어쨌든 중국도 삼성자 입장에서 때는 반도체 수출 물량의 거의 절반을 지금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시장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네. 시장인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나간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가뜩이나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고 이런데 말이죠. 삼성전자의 미래를 적어도 중국에 있을 만큼은 그렇게 좀 밝게 보기가 쉽지 않네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 상황은 시작됐다고 보고요. 네. 다만 우리가 그 요즘 와서 심각하게 인지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한한령 얘기만 하나만 좀 더 해볼 네.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뭐 되네 마네 얘기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조금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대폭 풀어주는 그런 것은 아마 어렵지 싶고요. 다만 금년에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글쎄요. 틀림없어 보이고 네네네. 그럼 그때 가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누가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수회담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상회담 당연히 오면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지도자들 간에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요청해온 그 한한령의 해제 예.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 보따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중 외교 당국이 서로 이미 어렌지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지난주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느낌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년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회복한다고 네네네. 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중일 삼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 글쎄요, 것까지 뭐 그런다면서요. 예, 다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풀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져가는 건 좀 아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네, 네, 한국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또 오늘 전략을 좀 짜 볼 텐데요. 이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아직은 좀 뭐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